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니은 보기가 먼저 제일 눈에 띄는데 1기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어들 여러 가지를 이 단원에서 정리를 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기압과 같은 뜻을 가지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압력 단위가 있는데 기상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위인데 헥토파스칼 단위로 따졌을 때는 숫자 1013을 1기압과 같은 기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1013 헥토파스칼은 이제 지금도 기상청이라든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기상방송 이런 데서 다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와닿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안 와닿는 애가, 그래서 좀 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애가 이제 과거에 토리첼리라고 한 이탈리아 과학자가 만들어내신 단위죠. 이런 안쪽에 공기를 완전 빼놓은 진공 상태의 파이프를 수은을 담아놓은 수조에 담궈 놨는데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더니 수은의 수면 부분에다가 저런 공기의 압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굳이 별도의 다른 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안쪽으로 이제 수은이 올라가더라. 그런 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로 올라간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고 수은이라고 하는 저 원소의 기호가 Hg이기 때문에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과 같은 단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76cm Hg라는 게 있고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센티미터라는 거는 또 공을 한 개 더 붙이면 밀리미터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760mm Hg라고도 표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만약에 이거를 물기둥으로 바꿔봤을 때 물기둥으로 대상을 바꿔봤을 때는 물은 수은에 비해서 밀도가 한참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수은이 아니라 물로 바꾸면은 똑같은 기압만 가해졌을 때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서 물기둥으로 만약에 바꿔봤을 때는 76cm 이런 소소한 레벨의 상승이 아니라 무려 10m 가량으로 아주 높이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같은 뜻을 가지는 스탯이 물기둥 몇 미터, 물기둥 10m 상승이고 마지막으로 대기 전체가 대기는 흔히 말하는 그런 공기, 그러니까 공기도 당연히 물보다 밀도가 낮을 거니까 수은이 76cm 상승했다 할 때 물은 10m나 올라가고 공기는 무려 1000km까지나 올라간다라는 거가 쭉 정리가 돼 주시면 일단은 기압에 관한 얘기는 숫자 관련된 얘기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까지는 과학의 탈을 쓴 국어 과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과학의 탈을 쓴 국어 과목, 암기 과목 몇 가지 정보들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디귿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의문을 가지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외워주시면 되는 그런 정보에 해당하겠습니다. 공기는 always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항상 그 값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보기가 니은이었던 것 같고 그 외에 기역 디귿은 그냥 뭐 사실 명제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사실 명제로서 머리에 그냥 간단하게 저장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기압이라는 건 무조건 지표면 근처로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지표면 근처로 갈수록 기압이 더 강해져야 되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값은 점점 더 낮아지겠다, 약해지겠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겠네요.
아까 봤던 보기의 연장선상에서 기압은 같은 장소에서도 수시로 변하냐? 그렇습니다. 기압은 수시로 변하고 굳이 수시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 굳이 물어본다면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 지역의 기온이 계속해서 변화할 건데 기온이 변화하면 그게 곧 기압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수시로 같은 장소에서도 기압 값은 항상 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아까 보기에 또 연장선상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 분자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균일하게라는 저 표현 되게 이제 자연과학이 좋아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고 이제 그 자연과학의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개가 항상 좀 상대적인 비교 이거에 관심이 많은 과목이거든요. 과목의 컨셉 자체가 기압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 저기압, 상대적 고기압이 있는 거지.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 마냥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기준선에서부터 넘으면 고기압, 넘으면 저기압 이런 게 아니라 뭐 1005헥토파스칼이랑 1025헥토파스칼이 있으면 1025가 너무 큰 느낌인데 1025랑 1034헥토파스칼이 있으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훨씬 더 낮은 값, 뭐 934헥토파스칼이랑 900헥토파스칼이 있으면 사실 이 정도 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재난급 태풍 상황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934헥토파스칼도 무지하게 저기압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놈이 너무 압도적으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여놓으면 얘가 상대적 고기압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자연과학, 특히 지구과학에서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알겠죠? 도리첼리 아저씨라는 이름이 아까 제가 언급한 거 사람 그대로 나왔고 이게 그분이 수행한 실험이었는데 내가 아까 그린 그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그려서 보여드린 그림은 수조에 파이프를 박았을 때 수은 수조에 파이프를 박았을 때 완전 저는 수직으로 세워서 박았는데 약간 조금 문제에서 베리에이션이 생기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파이프가 살짝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각도를 가지고서 기우는 그림이 기울어져 있는 그림이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그림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안쪽이 무슨 상태고 안쪽이 완전 비어있는 진공 상태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파이프를 기울여 놔 봤자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승하는 높이 자체는 파이프에다가 무슨 짓을 해놔도 기울이는 각도를 아무리 과하게 기울여도 반드시 올라가는 수직 높이로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기본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나 저렇게 세웠을 때나 수면에서부터 올라간 전체 수직 방향 높이는 똑같다. 똑같이 76cm가 된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 3번은 옳다는 표시고 확실히 옳지 않은 정답이 되는 보기는 저 문제에서는 1번입니다. 나가 진공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이미 내가 깔았었는데 나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기 1번이 틀렸다고 결론을 빠르게 내주시면 되겠죠. 4번 유형이 아마 조금 이제 난이도가 생길락 말락하다면 그 시험지에서 조금이라도 난이도를 부여를 하고 싶다면 아마 건드릴 만한 주제인데 아까 1번 문제 풀 때 그래서 1기압에 해당하는 거 쭉 정리를 했었잖아요.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1, 2, 3번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으면 다시 1번 쪽으로 롤백 해가지고 다시 필기할 거 하시고 1기압 이꼴 그거 하시고 그래야지 이 문제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기압과 같은 값들 여러 개 정리를 했었는데 헥토파스칼로 따지면 1기압은 얼마냐?
1013헥토파스칼이었고 센티미터 Hg로 따지면 75가 아니라 76 센티미터 Hg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라는 도시는 광주라는 도시에 비해서 광주는 76 센티미터 Hg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가 그것보다 약 1 정도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압이 상대적으로 지금 광주가 더 높은 거고, 그러한 반면에 서울이라는 도시와 광주라는 도시를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은 1기압의 다른 표현은 1013 헥토파스칼인데 서울은 1013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1024 헥토파스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광주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1.xx 그런 기압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압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서울과 광주와 전주가 가장 서울이 높은 순서로 1번 순서로 배정이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5번의 답은 이제 1번인데 외워서 푸세요라고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간단하게 원리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학년이 올라가시면 올라가실수록 더 자세하게 배우실 내용인데 물질의 상태라는 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는 하지만 그 세 가지 내에서도 조금 더 큰 분류를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용적인 분류로 나누면 이런 두 그룹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체와 대비해 고체라는 그룹의 성격이 매우 지금 이질적이고 매우 다른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기체 액체 그룹과 비교했을 때 기체 액체를 묶어가지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유체라고 부르는데 유체의 유가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흐르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라서 뭔가 외부적인 조건이 변화가 생겼을 때 흐르는 게 가능한 물질 상태를 유체라 그러고 죽었다 깨어나도 흐르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물질 상태를 고체라고 하고, 이 유체라고 하는 물질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유체라고 하는 애는 되게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면 밀도 값이 그 주변의 온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유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런 세팅이 있을 때 어떤 지역이 저온이고 어떤 지역이 고온 상태다라고 내가 분류를 했을 때 지면이 저온 상태면 그 위쪽에 있는 공기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위쪽 공기가 일반적으로 좀 냉각되려고 하는 성격을 띠게 되고, 지표면이 가열됐어, 지표면이 고온이야 그러면 위쪽 공기는 가열이 된단 말이죠. 근데 냉각된 유체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밀도가 올라갑니다. 밀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야. 조금 더 묵직해진다는 얘기야, 유체가. 그러니까 지대가 저온이면은 위쪽 공기가 전반적으로 묵직해지니까 아래쪽으로 쭉 저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을 띠게 된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체감하기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장소를 향해서 공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가 조금 더 기압이 높은 상태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올라가겠죠. 그런 반면에 가열이 됐다. 주변 지역이 가열돼서 공기가 밀도가 낮아진다. 밀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얘기고, 밀도가 낮아진 공기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뭐가 될 것이다. 뜰 것이다. 저기압이 된다는 거죠. 고온지대가 저기압이 되고 저온지대가 고기압이 되는
이런 세팅이 기본적으로 기상하기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중학교 3학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경험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북반구에 속하는지 남반구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북반구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북반구입니다. 한국은 북반구에 있어. 한국은 북반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상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북반구가 가지는 의미, 그 북반구가 가지는 중요성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북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기압 지대에서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공기에다가 내 오른손 엄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오른손 엄지. 오른손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른손 엄지를 갖다가 이 내려가는 공기 방향에 붙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엄지가 밑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감기는 나의 네 손가락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바람이, 요 방향이 뭐를 의미하냐면 그 주변 지역에서 불어나오는 풍향을 의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오른손 엄지를 이 화살표 따라서 밑으로 내렸어요. 저기압에서는 화살표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엄지를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엄지를 세웠을 때 자연스럽게 감기는 나의 네 손가락 방향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 주변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요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요 그림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고기압과 저기압 끝부분에서의 화살표가 지금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에 사람 한 명 세워봤을 때 저 사람이 체감하는 저 지표면 부근에서의 풍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느 기압에서 어느 기압으로 부는 게 기상학에서 북반구에서 바람의 기본 세팅이다.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부는 게 기본 세팅이다. (5번) 문제 풀이와 무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연계되는 내용들 한번 쭉 읊어봐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 놓으세요. 높이에 따른 기압 변화, 이것도 아까 1번 문제랑 일맥상통하는데,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은 계속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그래프 5번밖에 없죠?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1번 보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데, 풍향이라는 거는 항상 기상학에서 바람의 방향을 이름을 붙일 때는 무조건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다.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만약에 뭐 지도상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지도에서 왼쪽이 일반적으로 서쪽,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부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부니까 동풍인 게 아니라 서쪽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 규칙을 붙일 때 규칙은 서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방향이 됩니다. 규칙이니까 이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고,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맞아요. 아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고기압도 더 강한 고기압과 더 강한 저기압 사이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바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기의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3번, 4번, 5번이 이제 작년 2학년 2학기 때 아마 하셨던 그 비열과 관련된 육풍과 해풍에 관한 문제가 이번 단원에도 한 번 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당시에도 들으셨겠지만 비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성분의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고 모래, 토양의 구성 성분, 뭐 모래나 흙과 같은 물질들이 있을 때 비열은 물이 굉장히 큰데, 비열이라는 이 물리적인 특징의 올바른 정의가 뭐냐면은 얘가 물질이 자기 자신의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 성질, 그거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대가 된다 그러면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육지의 주성분인 모래 같은 경우는 비열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빠르게 뜨거워진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본적으로 지대가 고온이 되면 위쪽이 공기가 상승해서 저기압 지대를 만들겠죠. 상대적으로 같은 낮이라고 해도 바다의 주성분인 물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온의 온도 배치를 가지면서 저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쪽의 공기들은 다 이렇게 내려오고자 하는 고온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러면 바람은 아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으니까 이 사이 지역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from 바다 to 육지,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붙일 때는 항상 이 출발지 from 어디에서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낮에 부는 바람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 그거를 무슨 바람이라 그러나 해풍이라고 그런다. 여기 써놓은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 3, 4, 5번은 해안가에서 낮에는 육지 쪽에 기압이 더 낮으니까 답은 뭐 쉽게 3번으로 나오게 되겠고, 밤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도 지구과학, 생명과학의 나름대로의 장점은 그거거든요. 기준 하나만 잘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뒤집어주면 된다, 반대로. 그러니까 낮에는 해풍이 분다고 했으니까 밤에는 뭐가 불겠어요? 밤에는 반대로 육지에서부터 불어나가는 바람인 육풍이 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죠? 그거 응용된 버전의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전등으로 가열을 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현실에서는 낮과 관련한 어떤 묘사, 실험 흉내를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전등을 켜가지고 열이 위에서부터 공급이 되면 모래 쪽이 더 빨리 뜨거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 뜨거운 장소이기 때문에 저기압, 덜 뜨거운 장소이기 때문에 고기압, 그러면 바람은 물에서 모래 쪽으로 분다. 그래서 향을 사이에 끼워 놓으면은 향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한다. 맞고, 모래가 물보다 쉽게 가열된다. 무슨 뜻이죠? 비열이 더 작으니까 자기 온도 유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서 현실에서의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현실에서 왜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해리풍과 육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는 거를 반복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했을 때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1년 스케일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여름에는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져야 됩니까? 대륙이 조금 더 빠르게 뜨거워져야 됩니다. 대륙이 뜨거워지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더 콜드한 상태가 되면은 이쪽이 고기압일 거니까 바람은 이렇게 부는 식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뭐가 강하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부는 계절풍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계절풍도 바람의 방향, 풍향을 이제 이름을 붙여줄 때 항상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쭉 쪼개어 봤을 때, 항상 출발지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말이죠. 동서남북.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러한 오른쪽 아래 방향에서 왼쪽 위 사선으로 진행하는
계절풍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붙일 때 무슨 풍? 남동 계절풍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 여름에 남동 계절풍이니까 겨울에는 단순히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줘가지고 무슨 계절풍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북서 계절풍이라고 불러주면은 되겠죠. 오, 써놓길 잘했네요. 마침 뒤에 문제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항상 바람은 출발하는 쪽이 고기압인 거고, 고기압이면 지금 여기서 육지가 저기압인 거고, 가 그리면서 여기가 고기압인 거고, 고기압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콜드하다는 거고, 저기압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핫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육지가 더 뜨거웠을 시점은 낮과 밤 중에는 낮인 거죠. 가가 낮인 겁니다. 낮밤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배치가 여름에 바다에서부터 대륙으로 쭉 불어가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줘야 되잖아요. 남동 계절풍에 부합하는 그림은 다하고 라 중에서 다 아니까, 그래서 올바른 답을 1번으로 매겨주시면 되겠죠. 문제 구성이 이제 참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구성이 참 좋은 그런 문제지인 것 같은데, 물론 문제지는 내가 만들었죠. 문제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단의 특징들 쭉 이제 묘사를 할 때, 역시 중학교 3학년들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충격, 경악, 아주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건데, 기단의 성질을 모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 주위에 있는 지명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당연한 상식인 세상에서 제가 살았었어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외쪽 사선 위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 러시아의 동부에 있는 굉장히 추운 지역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시베리아라는 건 자연스럽게 다 교육이 됐었는데, 요새는 시베리아를 뭐 특별히 애들이 알만한 계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같은 세로선에서부터 아래쪽에 양쯔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강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양쯔강이라는 강하고 무슨 강이 되게 유명하냐면 중국의 황하라는 강이 되게 유명한 편입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총 4가지의 이 기단들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각 기단의 특징들을 구분을 할 때 일단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좌우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왼쪽은 전부 다, 시베리아와 양쯔강은 전부 다 이제 바다가 아니라 대륙 위에, 흙바닥 위에 있는 기단들인 거죠. 그에 반해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는 거랑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거는 이름부터가 이미 다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으면 되게 애가 습해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습하다라는 특징이 바다 쪽에 떠 있는 기단들에는 다 공통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땅바닥 위에 있는 애들은 특별히 밑에서부터 수증기가 바다만큼 많이 공급될 일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건조한 특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위아래를 기준으로 더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 상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적도에 더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더 덥습니다. 더 고온입니다,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고온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그쵸, 극지방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추운 성질을 띠고 있는 기단이 되겠죠. 제가 지금
약간 본능적으로 저온 고온이라고 썼는데 실제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로는 저온 대신에 한랭이라는 표현을 아마 쓸 것이고 고온이라는 거 대신에 온난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러면 저위도 지방 해역이니까 저위도 여기가 고위도 여기가 저위도 위아래 중에서 일단 어디를 고르라는 거죠? 밑에 거 고르라는 거고 저 아래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바다 쪽에 생긴 거 누구밖에 없네. 북태평양 기단밖에 없네. 그래서 특징이 뭐다? 온난하고 다습하다. 고온하고 다습하다. 왜 저거 섞어놨어? 답 1번. 11번은 아까 풀었던 것들의 재소환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12번 같은 거 그러니까 기단 이름이랑 기단별 특징들만 다 외우고 있으면 사실 뭐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항이지 않겠습니까?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거 겨울철에는 춥잖아. 기본적으로 춥다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문제니까 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기단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을 때 각각의 계절별로 어떤 기단이 제일 영향력이 강하냐를 물어본다면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에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무슨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에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4계절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을 여기가 한 개씩 가져갔으면 뭔가 이제 느낌적으로 봄, 가을은 BC가 하나씩 가져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 봄, 가을을 묶어서 기상학에서 뭐라고 보냐면 환절기라고 보는 거죠. 환절기. 그래서 환절기는 공통적으로 어떤 기단이 조금 우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측간 기단이 조금 우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러면 저 B라는 애는 하는 게 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B라는 애는 오호츠크라는 애는 여름 안에서도 여름 전체가 아니라 초여름에 잠깐 나와서 저 밑에 북태평양 기단하고 붙어요. 그래서 딱 지금이죠. 딱 지금 북태평양 기단과 이런 초여름 시기에 북태평양 기단과 위쪽을 누가 붙어서 오호츠크 기단이 붙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길고 긴 비가 내리는 시기 그거를 장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답을 먼저 내자면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기호와 이름 옳은 것은 A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겠죠. 전선의 특징 이제 말 여러 번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닝 즈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번에도 유효하게 쓰일 건데 기체하고 이제 액체를 묶어서 유체라고 부르고 유체의 특징은 기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반대로 밀도가 작아진다 라는 공통적인 성질, 공통적인 특징을 유체라 불리는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어디로 확장을 시키면 현실에서의 전선이라고 하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다란 기상현상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어떠한 얘기가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공기의 성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쪼개가지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온도가 뭐한 공기 그리고 비교적 콜드한 공기 비교적 핫한 비교적 따뜻한 공기로 나누었을 때 콜드한 쪽이 밀도가 아까 뭐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콜드한 쪽이 밀도가 더 커야 한다고 표현을 했고 상대적으로 밀도 낮은 애가 저기 오른쪽에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데 저러한 경우에 콜드한 녀석이 핫한 녀석을 저렇게 향해서 전진을 쭉 해서 걔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밀도 큰 놈이 밀도 작은 놈을 덮쳤기 때문에 밀도 작은 애가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떠올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간시험 범위에서 아마 다 공부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현상이 동반이 되면서 단열 팽창에 의해서 상승한 공기에서 응결이 일어나고 응결이 일어난 결과로 구름이 저렇게 높게 쌓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 쌓여 있는 구름을 기상학 용어로는 저군이라고 부르는데 저군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게 되죠? 원체 지금 높이가 높이 쌓여 있는 구름이다 보니까 비가 내릴 때 한 번에 이렇게 확 하고 쏟아져 버리는 짧은 시간에 다량의 비가 한 번에 훅 쏟아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군이 만들어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나기가 그 지역에 내린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선의 이름을 바로 한랭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졸라맨이 근데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그 단어를 같이 얘기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항상 어떤 공기의 이동 방향은 어떤 전선의 이동 방향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기본 세팅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기가 항상 오른쪽으로 간다는 기본 세팅을 사용을 한다면 이 사람이 느끼기에 지금 저 비가 내리고 있는 장소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전선면이라고 하는 전선의 경계면인데 저 빨간색 졸라맨이 느끼기에는 한랭전선 부근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그 비의 무슨 구역이 강수구역이 전선면 기준으로 앞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아니면 뒤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지금 이 강수구역은 전선 뒤쪽에서 내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구름 있잖아. 아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뒤쪽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뒤쪽이 더 많으니까 전선 뒤쪽에 강수구역이 발생했다. 어디 전선에서? 한랭 전선에서.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똑같은 졸라맨이 있는데 이번에는 경우를 바꿔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핫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콜드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애를 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림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밀도가 낮은 놈이 밀도 큰 놈을 밀려고 시도 용 쓰는 거기 때문에 밀려고 시도는 하지만 잘 안 밀린다. 밀리지 않고 오히려 밀려고 시도한 놈이 저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공기 상승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것은 맞지만 그 구름 생성되는 형태가 이렇게 완만한 경사면을 타고 점점이 흩어져 있는 형태로 저런 거를 층운이라고 하고 층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내리는 비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약한 세기로 내린다. 그래서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표시를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 졸라맨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전선면이 저기 있는데 강수구역은 그거의 앞쪽을 훨씬 더 침범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강수구역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다. 강수구역은 전선면 기준 앞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기본적으로 전선의 이동 방향은 항상 우측으로 전진을 하는 거를 기본 세팅으로 잡고 있다면 지금 위에 그림에 서 있는 빨간색 졸라맨은 조금 있다가 곧 어떤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될 운명이냐면 곧 콜드한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될 운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저 사람은 지금은 핫한 공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곧 차가운 공기가 이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말이죠. 차가운 공기가 곧 들어오게 된다면 한랭전선 앞쪽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지역의 기온은 곧 하강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온난전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따뜻한 공기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이 체감하는 주변의 공기가 기온이 어떻게 될 거다? 상승한다고 느끼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공감을 할 수가 있다. 공감을. 그래서 기온과 기압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기온과 기압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유체에서. 그래서 기온이 하강했을 때 기압은 상승을 할 것이고 기온이 상승하는 조건에서는 기압이 하강을 해야 된다라는 순차적이고 인과관계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건드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한랭전선에서 층온연구름 아니죠? 온난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넓은 지역에 약한 비, 즉 이슬비. 디귿 같은 경우는 뭔가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그 부연 설명을 이해하는 게 더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리에 저대로 저장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더 빠르고 한랭전선이 통과한 지역이 기온이 내려가야 된다, 하강해야 된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로 내주시면은 되겠다. 14번은 뭐 그냥 응용하시면 되는 거고 15번 아까 설명해 드렸고 16번도 같은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은 온대저기압이지 않습니까? 온대저기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대저기압에 관한 내용까지만 마치고 나서 17번 풀고 나면 18, 19, 20이 남아있는데 17번을 풀고 나면 19, 20을 응용해서 풀 수 있을 거니까 일단 온대저기압까지 설명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호츠크라는 기단이 뭐 한 게 있다 그랬죠? 오호츠크라는 기단이 초여름 장마 기간에 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위쪽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상대적으로 콜드한 어떤 기단이 있고 오호츠크 기단이 있고 그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에서 올라와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지들끼리 다이다이를 치는데 좀 저속한 용어 죄송하고요. 콜드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가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가려고 한다. 그거를 뭐라고 표시를 하냐? 어떤 기호로 표시를 하냐? 이런 뾰족뾰족한 돌기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일기도상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를 바라보고 내려가고자 하는 거를 저는 뾰족뾰족한 돌기로 표현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이런 동글동글한 돌기로 색깔도 실제로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보게 될 흑백 시험지에서는 색깔 구분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기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들었던 지식들을 재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강수구역 일단 지금 동글동글한 돌기가 온난전선을 표시를 한 거고 뾰족뾰족한 돌기는 한랭전선을 표시를 하는 건데 강수구역은 온난전선 기준으로는 앞이라고 했죠? 뒤라고 했죠? 온난 기준으로는 앞이고 한랭 기준으로 뒤란 말입니다. 근데 온난전선 앞은 지금 어느 지역이야? 1번, 2번 중에 위의 지역이지 1번 지역인 거 아시겠죠? 그럼 한랭 뒤쪽은 여기가 한랭 지역이고 한랭 전선이 앞을 바라보고 저렇게 전진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한랭 전선의 뒤쪽도 겹치네. 두 가지 조건이 다 겹쳤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비가 뭐다? 엄청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다? 그거를 장마라고 부르는 거고 이 장마가 동반되는 전선을 조금 더 격식 갖춘 표현으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보통 부르게 되냐? 정체 전선이 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은 별로 동의를 못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도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일단 교과서상의 묘사는 온대 기후라고 표기를 한단 말이야. 온대 기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서 일단 어떤 초기 세팅을 가지고서 이러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정체전선의 모양을 먼저 띄게 되고 나서 강수구역이 그래서 전선 온난 앞쪽에 저렇게 큰 강수구역이 만들어진다는 세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바람이 뭐냐면 대한민국과 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항상 불어야 하는 바람 편서풍이라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좀 각 잡고 이해하려고 들면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상 물리적인 주제입니다. 물리적인 주제.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건드릴 필요는 전혀 없는 단원이거든요. 그냥 항상 상시적으로 불어야 하는 이런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가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저러한 편서풍이 불고 있는 조건에서는 정체전선의 균형이 다소간 지속이 되다가 깨지게 되겠죠. 왜 깨지게 되냐면 편서풍에 의해서 뒤쪽에 남아있던 지금 이 뜨거운 공기들 중에 대다수가 대부분이 어떻게 될 거다.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편서풍이 이 따뜻한 애들을 계속 밀어버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시읒자 모양으로 깨지는데 시읒자 모양으로 깨지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애들이 다 지금 우측으로 쏠리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 얼마 안 지나서 온난전선이 주로 어느 장소에 어느 쪽에 우세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이 우측에 많이 우세하게 배치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뜻한 애들이 전부 다 우측으로 몰빵이 됐으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지금 허전해졌죠. 왼쪽이 비었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자 했던 저 차가운 공기들이 옳고 탔구나 하고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더 우세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게 바로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굉장히 할 말 많은 이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의 유형과 문제 중에 한 개고요.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기압의 중심이 딱 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교점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북반구에서의 이벤트란 말이야. 북반구 저기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아까 초반에 들으셨던 거 뭐 해야 돼? 오른손에 써야 돼. 오른손 엄지를 가져와서 저기압 중심 부분에 공기 상승하지. 공기 상승하니까 거기에 내 오른손 엄지를 딱 세운 상태로 오른손을 배치를 해주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감기는 나의 내 손가락 방향이 뭐를 의미한다? 그 지역에서의 바람 방향, 그 지역에서의 풍향을 의미한다. 혹시 몰랐으면 요 그림 지금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잘 그림을 통째로 기억해 놓으시고 통째로 그려 놓으세요. 그려 놓으시고 그러면 강수구역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강수구역은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 따라서 중간 부분은 어떻다? 맑다. 자,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본적으로 북반구 지역에서 전선의 이동 방향은 저기압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 기본인데 얘가 기본 이동 방향이 오른쪽인 이유도 사실은 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불고 있는 편서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던데 학교에서.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저 상태로 유지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동을 쭉 하거든요. 저 그림이 더 잘 나와 있는데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저렇게 중심부의 기압이 996으로 996헥토파스칼로 다소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온대 저기압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C 지역은 지금 어떤 상태죠? C 지역은 현재는 맑죠. 아까 강수구역 표시를 B금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C 지역은 현재 맑고 D 지역, B 지역이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맑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압 자체가 전부 다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3번 보기 읽어보시면 C 지역은 지금은 맑은 날씨인 거 맞지? 지금은 맑은 날씨인 게 맞는데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조만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차가운 기단과 차가운 전선과 곧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기온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와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부연 설명들을 더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